안녕하십니까.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또 만났고요. 네. 매트릭스 이후에 생각보다 빠른 텀으로 네. 만났네요. 왜냐하면 이 또 엄청난 걸작이 네, 나왔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만날 수 있었고요. 바로 미나리를 다뤄보려고 모였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촬영일 기점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바람에 저희가 한층 신이 난 상태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는 한국 언론에서 제일 크게 다룰 영화가 미나리가 아닐까 싶고 여러분이 지겨울지 몰라도 꽤 많이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미나리를 지금 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아마 기생충의 뒤를 이을, 제2의 기생충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약간 불쾌합니다. 아, 왜요? 어떤 한 작품에게 제2의라는 수식을 붙인다는 건 좀 약간 무리한 일 아닌가. 각자 나름의 또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2의 기생충이라기보다는 제1의 미나리일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기생충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또 영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이 완전 다른 영화고 엄밀히 얘기하면 영화의 국적, 요즘은 사실 경계가 많이 무너져서 영화의 국적을 따지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영화는 엄연하게 미국에서 만든 미국 자본으로 미국 회사가 미국 관객들 대상으로 네. 마케팅을 하는 미국 영화죠. 그렇지만 어쩐지 미국 영화인데 미국 영화 같지 않고 한국 영화인 듯 한국 영화 아닌. 그렇죠. 네. 네. 국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허들을 던지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는 사실 되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골든글로브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꽤 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미나리를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예정인데 일단 미나리 간단한 첫 소감 딱 보고 났을 때 느낌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 예전에 할머니한테 가서 고향집에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뭔가 포근한 느낌이 저의 첫 느낌이었고 그거랑 조금 별개로 나중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나면 이 영화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는 사실 봤기 때문에 영화가 어느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졌고 캐스팅이 어떻게 됐고 이런 과정들을 들으면서 완전히 또 다른 영화로 좀 바뀌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한국 관객들 역시 정보 없이 영화를 봤다가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과정 자체가 놀라운 영화구나. 감독이 품었던 생각 자체가 영화를 구현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구나. 놀라우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에서 아주 놀라울 거리가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시사회에서 보는데 제일 앞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고개를 젖히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군요. 눈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볼을 타고 쭉 흐르더라고요. 예쁘게. 네, 예쁜지 모르지. 나도 못 봤으니까. 하지만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봤다. 나는 지금 울고 있다 이런 걸 자각하면서 저 솔직히 여러 번 울었어요. 이상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영화고 미국의 관객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마치 한국인인 나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인 것처럼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됐고 네. 우리 외할머니, 우리 가족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여러모로 눈물도 많이 나고 웃음도 많이 나고 공감도 많이 됐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심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골든글로브를 타면서 이제 정의삭 감독이 소감을 얘기할 때 본인의 딸이 볼 수 있는 딱 한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만들고 싶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막 나가실 모양이야. 이제 딸 볼 거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볼 거 막 죽이고 이런 거 만들겠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도 좋겠어. 왜냐하면 꾸준히 약간 이런 톤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좀 따뜻한 심정, 따뜻한 시선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 영화에서 꽤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 영화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평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2의 기생충 이런 수식어가 따라오니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에게도 이걸 물었고 두 분이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기도 하셨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꽤 화제가 되기도 했죠. 거기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표현한 게 이게 되게 노스텔지어에 젖지 않은 아름답고 보편적인 영화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 영화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딱 보면 80년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되게 옛날 추억,
같은 걸 생각하는 것 같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집 옛날 그런 감성이 좀 졌잖아요. 그거 약간 다르지 않아요? 세대가? 세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세대가 다 다른데 자기의 경험이 다른데 약간 뺏긴 느낌이야. 딱 내 세대인데 제가 10살, 7살, 10살 이때쯤의 나이의 시대란 말이에요. 딱 그 데이빗 나이인 거잖아요. 우리 세대인데 요즘에 뺏긴 거잖아 지금. 약간 젊은 관객층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보다 좀 어린 젊은 영화인들을 보면서 한참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추억하는 그리움을 갖고 있는 정서적인 약간 기반이 되는 노스텔지어겠죠.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도 되게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안 겪어본 일이잖아요. 이민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80년대면 사실 제 세대가 아닐 수도 있고 딱 맞는 세대가 아니라고 해도 이 영화 보면 누구나 자기의 어린 시절, 네. 할머니와의 추억 이런 거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약간 되게 보편적인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짤막하게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고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나리 전문가이신 난 미나리 먹을 줄만 알지. 어떻게 하다 보니 미나리 전문가가 되신 내가 미나리 먹을 줄만 알지 설명을 못해요. 네. 얘기 그 전체 툴은 되게 단순한데요. 두 부부 제이콥과 모니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이 아칸소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서 얘기가 출발합니다. 네. 그 두 부부엔 자녀가 있는데 데이빗 가인이라는 아들, 딸 한 명씩 있는데 이 데이빗이라는 친구는 약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되게 먼 벽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문제로 이제 두 부부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건데 두 부부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한 80년대 정도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대도시에서 큰 사연이 있었나 봐요. 영화에서는 설명해 주지 않지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고 한 차례 뭔가 실패를 겪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벽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이콥 남편은 나도 한번 꿈을 꾸고 싶다. 성공을 하고 싶다. 성공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열의를 불태우고 모니카는 이제 아들이 병원에서 멀어지니까 그러는 거에 대한 걱정 이런 걸로 되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이 타협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장모님을 모셔오자. 장모님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만 영화에서는 크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모니카의 어머니를 모셔와서 잠깐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들. 그래서 모니카의 어머니인 그 순자라고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이 순자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영화의 톤이 약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모니카와 제이콥의 어떤 갈등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후반부는 그 순자와 손자의 관계. 이 손자의 시점에서 데이빗 입장에서는 생전 보도도 못한 분이 할머니다라고 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문화적인 결도 다른 분이 와서 이제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거고 순자는 또 그런 손자가 마냥 귀엽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티격태격하는 사건들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를 좀 차지하고 있죠. 네. 스토리를 딱 얘기해 주셨지만 여기서 얼마나 순자가 중요한 역할인지 알 수 있어요. 스토리 요약을 했는데도 내 가족의 만만치 않은 미국 도전기의 팍팍한 삶을 누가 한 명이 양념이 필요한데 그걸 순자가 오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국의 정서를 뿜어주기도 하고 미국의 힘듦을 또 강조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윤여정 씨가 순자 역할로 해내는 것 같습니다. 순자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 영화의 심장이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순간, 윤여정 배우가 등장하는 순간 그냥 영화가 한국이 돼요. 그렇죠. 그게 아칸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된장 고추장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는 것 같은 나는 그 느낌. 장면에서 시작할 때 윤여정 씨가 순자로 등장을 해서 한예리 씨의 모니카와 만나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렀고 저는 그 장면 정말 좋은데 둘의 감정이 너무 좋은데 순자가 집에서 한국에서 쌓아갖고 온 것들을 바리바리 꺼내죠. 네. 뭐 멸치, 고춧가루 꺼낼 때 딸의 반응. 모니카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국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타지에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감정을 딱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데 눈물이 말칵 쏟아지기도 하고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장면. 이 영화는 전반적인 톤은 되게 극화된, 그러니까 정제가 잘 된, 사실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그 중간중간에 디테일들을 채우는 것들이 너무 사실 같아서 마치 내 추억을 보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기도 맞아요. 하고요. 네.
그거의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처음에 등장 딱 할 때 어떻게 관객을 잡고 들어가냐의 문제인데 유정 배우와 안혜리 배우가 이제 서로 합을 맞추는 장면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눈물이 나는 약간 카메라를 다큐멘터리처럼 찍었어요. 유정영 배우가 등을 쥐고 있고 한예리 씨가 앉아 있는데 약간 문틈에서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은 구도를 잡아두고 진짜 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때 카메라 앵글이나 이런 연출도 굉장히 사실 이 영화의 되게 빼어난 점 중에 하나는 좁은 트레일러 네, 안에서 다 맞아요. 이루어지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제이콥이 모니카를 꼬드겨서 시골에 왔는데 보니까 집도 없고 왜 트레일러 위에 있는 집이라고 부르기도 바퀴 힘든 달린 집. 네. 태풍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이란 말이죠.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이제 앵글들을 잡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딱 그 장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바라보는 약간 문틈 사이를 보는 그런 앵글로 이제 잡아서 둘 사이를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한혜리 배우랑 인터뷰를 하고 또 정희석 감독님이랑도 인터뷰를 했는데 했어요? 네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네, 물어볼 거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기사에 실리지 않은 몇 개 좀 얘기해 주세요. 기사에 실리지 않는 건 잘 모르겠어. 없어? 다 실었어? 다 아낌없이 썼구나.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뽑아서.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던 게 실제로 이 영화는 꽤 많은 부분들을 배우들에게 기대서 좋은 말로는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 정희석 감독이 되게 많이 열려있는 연출자인 건 거죠. 받아들일 건 되게 받아들이고 그 대사의 디테일이나 상황의 디테일들 같은 거 꽤 많은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하는데 한예리 배우가 이제 아이디어 낸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였대요. 처음에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이렇게 짐벌에 네.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딸한테 뭔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에 돈꾸러미를 이렇게 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써라라고 주는데 대본에는 원래 그냥 고맙게 받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 사람 그거 그냥 받으면 안 된다. 뭘 이런 걸 주지 마라고 해서 거절하면서 이제 밀당 오고 가는 밀당 가운데 돈을 건네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도 이제 딸이 너무 못내 그거 미안해하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엄마가 돈 주는데 고마워 엄마 그리고 왜냐면 모니카의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사실은 한국은 그럴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한 번은 거절해야 되죠. 그럴 때 엄마가 그래? 그럼 내가 가질게라고 하는 순간 이제 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받아낸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그 윤정 배우가 손자에게 이것저것 주고 싶으니까 사실 제일 좋아하고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 주시는 거니 밤을 이제 씹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 디테일들 그것도 원래 대본에 없었는데 진짜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주셨거든 저한테도. 밤이 너무 딱딱하니까 아이들이 씹기 힘드니까 씹어가지고 반을 딱 갈라가지고 속에 걸 파서 주시는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너무 더럽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위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게 약간 문화적인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린 딱 보는 순간에 애틋하고 그립다라는 느낌이 들 거고 또 이게 낯선 관객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관객들 같은 경우는 왜 저래? 라고 어쩌면 손자 데이빗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게 될 텐데 조금씩 이제 벽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을 잘 그리고 있는 거죠. 정유작 감독님의 뭐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전 미나리가 처음으로 보는 작품인데 혹시 다른 작품 보신 거 있으세요? 미나리는 정희석 감독님 네 번째 장편인데 첫 번째 장편인 문유일 안가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꽤 유명해지신 거고 다큐멘터리인가요? 극영화입니다. 국영화인데 네. 60회 칸 영화제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 후보에 오르면서 감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신 거고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에서 이제 영화 공부를 하고 연출 공부를 하시는 감독님이 첫 장편으로 르완다 영화를 찍었어요. 르완다에 가서 이 영화는 르완다 배경으로 펼쳐진 두 친구의 얘기고요. 서로 부족이 다른 친구가 다툼을 화해해 나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 복수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일종의 로드무비거든요. 근데 이 영화 찍게 된 과정이 되게 특이해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 르완다어로 찍은 첫 번째 장편 극영화입니다. 르완다에도 르완다어로만 찍은 장편 극영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영화 거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 르완다에서는 영화 산업 자체가 없는 이제 영어로 찍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하는데 르완다어로 와. 순수하게 이루어진 이제 첫 번째 장편 극영화였고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아내분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르완다로 가셨는데 르완다 친구들에게 본인이 해주시는 게 없냐 우리로 치면 약간 재능 기부에 가까운 영화를 좀 가르쳐 줘야겠다. 근데 영화를 가르쳐 주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찍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예요. 네. 자기도 영화 안 찍어봤으면서 데뷔작을 찍는 거면서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근데 그게 또 마침 주목할 만한 시선까지 가면서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주제 의식으로 가는 이 정희삭 감독님의 어떤 시선, 영화적인 주제가 이때 좀 결정되지 않았나? 저도 인터뷰 보니까 누군가 정희삭 감독에게 이번에 미나리 찍을 때 힘들지 않았냐 그랬더니 괜찮았다. 문유로 안 가보 찍을 때 비하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후로도 계속 이 르완다 친구들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 이때 출연하거나 스텝했던 사람 중에 지금도 르완다 영화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르완다 영화계에서는 진짜 구세주 같은, 보석 같은 존재가 정희삭 감독이겠네요. 우리로 치면 약간 문익점 같이 씨앗을 미나리에서 한국 씨앗을 갖고 간 것처럼 이 영화라는 씨앗을 가지고 가서 되게 보편적인 어떤 순자 캐릭터가 자신을 극화한 거구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실제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이 영화에 여러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가족만 해도 4인 가족에 거기에 이제 할머니가 끼어드는 거고, 또 그 커뮤니티에 잘 섞이지 못하는 폴이라는 외국인까지 다 조금씩 자기 일면이 녹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창작자들은 누구나 공감할 텐데 캐릭터들을 만들 때, 인물을 만들 때 완전 딴 데서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창작자의 입김이 조금씩 들어가는 순간 약간 창조주처럼 입김을 불어넣어서 나 같은 모습들을 반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등장인물들이 감독에 조금씩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작가님에게 궁금한 거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야기를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요거 약간 시작점이랑 끝점을 만들어야지 이야기라는 게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감독님의 실화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뭐 일테면 할머니한테 오줌을 먹인다거나 손자가 되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데 회초리 갖고 오라고 하는데 아주 제일 가냘픈 이렇게 막대기를 꺾어 간다든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또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거의 그대로 일기를 썼다고 할 만큼 몇몇 에피소드들은, 아니 사실 거의 대부분 에피소드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극화를 한 건데, 그래서 실화를 혹은 자기 경험담을 이렇게 극화할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좀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감독님이 인터뷰, 봉준호 감독이랑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하거나 약간 노스텔지아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담담하게 3인칭의 시점으로 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 하게 되면 대비 시점으로 내가 10살 때 우리 집은 그렇죠. 이사를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빠 시점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누군가의 시점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3인칭의 시점으로 봤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렇고 보면 특별한 화자 하나의 시점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모니카랑 제이콥의 사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반으로 넘어가면 시점이 자연스럽게 손자와 할머니로 넘어가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시점으로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캐릭터들이 이 감독의 어떤 자의식의 일면이구나라는 걸 새삼 좀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만드는 과정 자체도 재미있는 게, 그 정유삭 감독이 어릴 때 있었던 일화들을 하나씩 다 적어 놓은 다음에 체크리스트 작성하듯이 요건 쓸 수 있겠다 없겠다를 체크하면서 그걸로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추억을 내 추억이 아니라 객관화시키자, 모든 사람들의 추억으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3인칭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된 계기를 얘기할 때 미국 소설가 윌라 캐더 네. 어떤 글을 읽고 약간 용기나 자극을 받았다고 하던데. 보고 왔죠, 제가. 그 소설 보셨다고 하니까. 나의 안토니아를 보고 왔는데, 미나리를 위해서도 다시 봤습니다. 봤는데 정유삭 감독님이 나의 안토니아를 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의 안토니아도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윌라 캐더가 네브라스카에 가서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이주민들과 겪었던 일을 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이야기를 얼마나 쓸 건가, 그리고 얼마나 3인칭으로 쓸 건가, 아니면 완전히 1인칭으로 쓸 건가, 그런 식의 접근법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힘든 일이 많을수록 사실은 1인칭 시점을 했을 때 더 와닿아요. 정말 힘들었구나,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고 다 하는데, 이렇게 3인칭으로 접근을 하는 순간 아주 멀리서 그들의 고통을 보는 순간 더 아련해지고 먹먹해지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나의 안토니아가 접근했던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싶고요. 윌라 캐더가 워낙에 네브라스카에서 워낙 많은 일을 겪기도 했지만 좋았던 순간도 되게
썼어요. 거기서 많은 작품들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네브라스카에서 겪었던 추억이 나중에 이 사람을 작가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유작 감독이 네 번째 장편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가슴 아프기도 했고 짧은 행복이기도 했던 그 순간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절을 그대로 박제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점은 좀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 정서는 일관되는데 그게 어쩌면 이 손자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몰린 가족, 한 가족의 얘기인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위기감이 들거나 뭔가 너무 압박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별로 없죠. 오히려 좀 따뜻하고 좀 재밌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행복한 기운이 좀 넘쳐나고 있는데 그게 어쩌면 이 아이의 시선에 맺혀 있는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이 영화에서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하자면 캐릭터 접근법인데요. 한 명씩을 빼보는 거예요. 이 가족에서 아빠를 빼보거나 엄마를 빼보거나 데이빗을 빼보거나 앤을 빼보거나 순자를 빼보거나 한 명씩 뺐을 때 완전히 조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한 명씩 뺐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아빠가 없다면 이렇게 힘든 곳으로 오지 않았겠죠. 그렇죠. 엄마가 없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데이빗이 없었다면 여기서 살아갈 이유가 있죠. 병원도 가깝지 않아도 되니까. 순자가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한 명이 없었다면 했을 때 꼭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구조 자체가 감독이 얼마나 고심한 구조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처음에 이 초고를 쓸 때까지는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대요. 사실 되게 빨리 작업을 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듬을 때 몇 개월이 걸렸는데 이게 진척이 없어서 그때 영화를 포기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그때 고민했던 게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리감, 인물들 어떻게 조정할 거고 내 얘기를 어떻게 보편적인 얘기로 바꿀 건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정말 잘 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되게 보편적인 얘기, 이게 어떻게 보면 80년대 미국 이민자들의 특히 한인 가족의 얘기인데 사실 미국이 만들어지는 이민자 가족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좀 빼어난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오프닝 장면은 다른 걸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시골 산길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 볼 때 약간 갑자기 트리 오브 라이프 생각나고 대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난 토토로 생각났는데. 아, 예. 숲으로 들어가는. 어딘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환경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좀 웅장한 이미지들, 자연의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트리 오브 라이프 하니까 갑자기 또 악몽이 떠오르네.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영화. 나 브래드 피트 다운돼가지고 되게 재밌게 볼 줄 알았는데 계속 잤어요. 아, 그 영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트리 오브 라이프 특집으로 합시다 진짜. 예, 예. 내가 진짜 열변을 토할 수 있어. 할 말이 많은 영화인 정말. 거죠. 네. 근데 아름답다는 추상적인 감정을 한 장 이미지로 추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이 영화 오프닝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또 재밌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되게 공포잖아요. 그렇죠. 모니카에게는 완전히 공포인데 또 누군가는 완전 무관심, 애는 자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첫 장면에서 음악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실은 음악은 초반에 이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잔잔하거나 활기차거나 뭔가 경쾌한 음악을 깔 줄 알았는데 시작 음악이 아주 우울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음악은 모니카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뭐 데이빗과 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아빠 빼고는 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우울함을 음악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첫 장면에서는 아빠를 뺀 나머지 가족들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 영화의 음악을 보면 그 한 가족이라는 우주를 그렸던 트리 오브 라이프처럼 뭔가 웅장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가라앉고 우울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 오프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 이 영화의 결말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었던, 그러니까 엔딩 지점은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포일을 한다고 하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미나리를 심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엔딩. 여러 추억 중에 이제 그 지점을 엔딩 지점으로 삼았고, 이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결심했던 딱 한 장면을 얘기하라고 하면 그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자는, 온 가족의 밤에 거실에 모여 함께 자는 그 장면이 본인의 기억에 어린 시절에 되게 크게 남았었나 봐요.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좋은 영화의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전체 얘기나 조화나 완성도, 균형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약간 송곳처럼 튀어나오는 것 있잖아요. 한 장면이 너무 기억 남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싶고, 전체 인생에서도 약간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걸 짜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따로따로 전 온 가족이 한 거실에 모이게 만들까? 이제 그 방향으로 얘기를 짜 나간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식의 인상을 남기는 장면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영화는 그 장면에서 거꾸로 이제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짜 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확실하게 정해져서 어떤 엔딩 장면. 나머지는 이제 만들어진 것 저는 같아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놀랍다고 생각한 게 이제 개봉을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겠지만 영화가 정말 심심해요. 아무런 화학 조미료나 그런 게 없이 천천히 흘러가는데 아니 이 감독은 조급함도 없어. 내 얘기를 천천히 할 거야. 뭐 재밌게 할 테니까 보시려면 보세요.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서히 드라마를 막 재워와가지고 나중에는 빵 터뜨리는데 와 이건 대가의 솜씨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유만만한 드라마 트루기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유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자신감? 이 얘기는 확실하게 먹힌다. 뭐 그게 일반 관객의 재미로 먹힌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얘기로 같이 공감할 수 있다. 심지어는 미국 관객도 한국 관객도 다 같은 지점에서 눈물을 쏟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들이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한예리 배우가 촬영장에서 그 한국말로 이제 연기를 하니까 외국인 스태프들이 못 알아들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머니가 막 유정 배우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의 장면들을 찍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주임새도 넣고 등을 쓰다듬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약간 굽은 등을 쓰다듬는 그 장면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다 울더래요. 펑펑 울더래요. 그 장면이. 약간 그런 정서들이 있는 거죠. 모두가 공감하는. 다 자기 할머니를 떠올리는 거지. 다 외할머니를 떠올리면서 누군가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자기가 그랬던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거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언어를 뛰어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정유삭 감독의 뭐 자신감도 대단하지만 저는 선함이 느껴져요.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짤 때 좀 나쁜 쪽으로 일부러 불안을 조장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게 하나도 없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데 아, 이 감독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그 선함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정말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 사실 서스펜스를 조일 수 있는 장면들 되게 많잖아요. 사건들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까지 보여줄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어느 타이밍에 드러낼 건가가 핵심인데 확실히 그런 부분은 저는 진짜 보다가 아, 이 정도쯤에서 한번 나오는구나 싶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제이콥이 물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공용 수도에서 물을 빼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앵글이 로우 앵글에다가 조명도 되게 어두워가지고 드디어 얘가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돼 있죠. 근데 범죄가 아니라 그냥 물을 땡겨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장면에서. 그게 되게 또 근데 그런 감정을 자아낼 수 있는 게 물을 땡겨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빚을 내는 거고 그렇죠. 미래를 저당잡는 대출하는 거고 거죠, 사실. 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물이라는 키워드가 꽤 중요하게 작동하기도 하고 조금 나중에 이제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서부극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그 개척의 역사를 한다는 이 개척의 역사라는 게 미국 건국 역사이기도 한데 100년 전, 200년 전에 했던 그 개척 역사를 이제 이민자들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서 내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 나의 미래와 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상반되는 또 불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이 영화 되게 계산돼 있고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정돈돼 있는 굉장히 잘 짜여진 얘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실화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매우 개인적인 체험에서 아주 보편적인 얘기까지 나아가는 일종의 뭐랄까요 조직력 그리고 통찰 뭐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물을 쓰고 이런 것들은 실화이겠지만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은 실화가 아닐 수도 있고. 아 그것도 실화래요? 실화랍니다. 예, 그것도 실화고 실제로는 그 화재가 훨씬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농장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났대요. 영화에서는 이제 모아둔 것만 타잖아요. 헛것만 타는데 실제로는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그 영화 보다가 마지막에 버닝인가? 다 그 생각하죠. 스티븐 연도 나오고 네 버닝인가 생각 잠깐 했었죠. 연상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타는 장면이 주는 약간 압도적인 공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에 되게 또 잘 찍은 빼어난 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스토리나 아니면 사건으로 서스펜스를 조여가는데 이 영화는 그냥 딱 그 장면만 보여줬을 때 주는 압도감, 공포 이런 것들이 확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장면이 주는 임팩트가 상당하죠. 이민자 역사 잠깐 얘기하셨지만 직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문가인데 병아리 감별 전문가란 말이에요. 대도시에 있을 때도 병아리 감별 전문가였고 여기 아칸소에 와서도 병아리 감별 전문가인데 병아리 성을 감별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이건 죽음과 삶을 갈라는 일이거든요. 미국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이주민들에게 시키고 죽을 놈이 누군지를 니들이 가려내라. 그리고 순놈은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게 어쩌면 더러운 일을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미국의 역사 같은 것들 약간은 얘기하는 장면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은유가 붙어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제이콥 같은 경우는 농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직업도 되게 중요한 상징, 정서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민 가족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도 있고 혹은 그건 전혀 모르지만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농부, 그러니까 시골에서 뭔가 이런 걸 개척했던 사람도 있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그런 거에 반응하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이 영화의 얘기에 공감한다 라고 찾아온 스태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묶어서 이 현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미국의 구성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보통 이제 소나기라는 소설도 그렇지만 도심에 살다가 시골로 간 아이들에게 겪는 몇 가지 공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윌라케서의 나의 안토니아에도 그 뱀 잡는 장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가 뱀을 잡으면서 성장하고 그 마을에서 약간 남자로 인정받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짐 버든이라는 주인공이. 근데 여기서도 뱀이 약간 원초적인 두려움의 상징 같은 걸로 잠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 같은 것들을 다 일깨우는 아주 잘 계산되고 정리된 아이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감독님께 직접 여쭤보면 그냥 어린 시절 뱀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로 배치가 돼 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정교하게 극화돼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굉장히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왜 미나리인가 하고 많은 식물 중에 왜 미나리일까 누구나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또 너무 상징적인 거여서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네요. 이런 건 평론가들이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미나리인가? 발음이 쉬워서 쓴바구 이런 거 힘들잖아요. 쑥갓 뭐 이런 거. 네. 미나리라는 타이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약간 정해져 있었던 거고 또 실화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할머니가 와서 미나리를 심었대요. 그 여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농장에 심지 않고 주변에 있는 물이 있는 좀 외진 데까지 가서 이제 할머니가 혼자 몰래 씨앗을 갖고 와서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농장에서 키우는 모든 어떤 작물보다 제일 잘 자라는 게 미나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게 가족들만을 위해서 가족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키운 건데 할머니가 키운 게 결과적으로 제일 잘 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엔딩을 꿈꾸죠.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이 미나리를 캘 때 그래 미나리로 성공하자. 사업을 하면 되겠다. 미나리 갖다 팔아가지고 미나리 거부가 되자. 그런 생각하지만 영화가 갑자기 끝나버리죠. 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부산영화제 때 이거를 저는 봤는데 부산영화제 때 보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나왔던 제일 첫 번째 얘기 중에 하나가 조금 슬프기도 하고 결론이 급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끝난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되게 리얼한 거고 실제 삶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잘 보여준 거긴 하지만 이야기를 볼 때는 우리가 약간 관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엔딩을 꿈꾼단 말이죠. 할머니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 가족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에 씨앗이 미나리가 아닌가? 미나리 재배가 잘 되나? 막 그런 거 계속 기대하고 봤는데 이제 그냥 끝나니까 요거를 마블에서 제작하면 미나리 2의 오프닝이다. 미나리 2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네. 이들이 2에서는 미나리 거부가 돼가지고 미나리를 팔아가지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여주는 거지. 앞에 약간 쿠키처럼 마블에서 뒤에, 만들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미나리인 이유가 그냥 정말 할머니가 그때 미나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되게 중요한 작물이었다는데 또 이것도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셨겠죠. 어느 정도는 굉장히 상징적인 작물이 된 거예요. 미나리라는 게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작물, 식물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리고 향이 되게 세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사람이 공간을 기억할 때 혹은 문화적인 정서 같은 걸 기억할 때는 결국은 저는
향기, 냄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는 김치 냄새, 외국에 나면 버터 냄새 난다고 하고 그런 종류의 냄새를 싣는다는 거. 그러려면 마늘을 심었어야 되지 않나? 마늘 거기도 있잖아요. 아, 그 우리나라 한국 그 육종 마늘을 당할 수는 없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근데 미나리라는 이 작물을 실제로 그 향신료 그리고 또 식용으로 사용하는 쪽은 이제 아시아권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땅에서 미국의 어떤 샘물에서 자라고 있다. 그게 사실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미나리가 실은 어원을 따져보면 물날이에요. 물에 자라는 그 날인데 개나리처럼 흔해 빠진 풀로 생각을 했던 거고 잡초와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자라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널려있지만 도움이 되는 그런 작물에서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겠죠. 실제로는 이 손자는 미나리라는 걸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친구일 텐데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이게 유전자에 각인된 냄새들 중에 하나 아닌가? 정유작 감독님의 어떤 착함 그리고 발음, 선량함 그리고 여유만만함 이런 게 연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배우들이 당연히 영어로 된 스크립트나 이런 걸 보고 대본을 받아든 다음에 자기 언어로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지 않았을까.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연출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흥미로운 제작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윤현영 선생님이 인터뷰를 지금 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벌써 26관왕? 아마 아카데미도 되게 유력하게 이제 올라가실 것 거기다가 같은데. 우리 끝날 때 예측해가지고 딱밤 때리기 하기로 했어요. 결과 얼마 있으면 나오니까. 네. 근데 그만큼 뭔가 배우들의 연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영화이기도 했고, 근데 윤 선생님 워낙 말씀을 재밌게 직설적으로 잘 하시니까 거의 모든 인터뷰나 이렇게 기자회견 때마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죽도록 힘들었다. 라고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촬영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실제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작은 저예산 영화고 미국 규모에서 지금 완전 초저예산 영화에 해당하고 실제 촬영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짓밖에 안 됐대요. 20억 정도였죠? 네. 제작비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작은 제작비인 거죠. 그리고 트레일러에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찍을 때 또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너무 더웠는데 윤 선생님 말로는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는 숙소에서 다 같이 옹기종기 진짜 이 미나리 영화에 나오는 가족처럼 산 거예요. 그런 트레일러에서 거실에서 다 같이 자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어요. 스태프들 찾아오잖아요. 혹은 지인들 이게 잠깐 이제 촬영 잘하고 있나 우리로 좀 커피차 보내는 것처럼 안부차 방문을 했는데 방문해서 아무도 벗어나지 못했대요. 방문을 일단 하러 오면 뭘 하나 도와줘야 되고 그럼 무상 봉사를 해야 되고 누구는 이 PD 프로듀서인데 되게 이제 일 많이 하시는 프로듀서인데 왔다가 계속 밥 짓고 무서운 조직이다. 네 맘도 들어올 수 있어.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 약간 그런 선의로 뭉쳐서 만들어진 감독이 얼마나 매력 있으면 사람들이 그럴까. 자발적인 이제 노동 착취를 이 헌납한 재능 기부를 한 그래서 밥 굉장히 잘 짓는 이제 분은 계속 저녁밥을 지어야 되는 네가 저녁밥을 지어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같이 저녁밥 지어서 미나리 먹으면서 없이 먹었겠네. 이제 거기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사를 맞추는 거예요. 대사 톤을 조절하는. 실제로도 이 영화의 대사가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사실 또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이 하는 한국어. 뭐 이걸 어떻게 톤을 조절했냐. 또 거기서 영어 나올 때 영어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의 억양 같은 거 굉장히 잘 맞추고 있는. 사실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안 들리는데 여기서 스티브 영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건너간 1세대이기 때문에 한국말 굉장히 유창하게 해야 되고 우리 영어를 좀 어눌하게 해야 되고. 유창한데 약간 10년 정도의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조금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의 뉘앙스. 그런 것들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나리오에서 대사는 엄청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그 대사 톤들 만드는데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들 함께 참여했던 스태프들의 공이 상당히 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스티븐 연이 잘못했네. 제작자잖아요. 네. 제작비 좀 많이 땡겨오지. 돈도 좀 그렇게 플랜 B에 연결해준 게 스티븐 연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요 시나리오를 읽고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플랜 B랑 A24에 이제 해서 제작 투자도 끌어오고 했는데 본인 직접 제작을 나선 거죠. 제작진을 나선 건데 감독님의 말을 빌면 이 두 분이
되게 좀 먼 친인척 관계거든요. 누구랑? 스티브 원이랑 정시삭 감독이랑. 진짜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처음에 시나리오 건네기 좀 주저했대요. 오히려 약간 그렇게 해서 부담으로 작동할까봐. 근데 이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이 스티브 원밖에 없어서 건넸는데 또 마침 너무너무 잘 공감을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에서 활약하는 할리우드 배우들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지금 배우들은 다 이 얘기에 공감을 할 것 같고, 플랜 B와 A24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제작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이유도 이게 되게 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할리우드가 지금 코드로 삼았던 게 이제 블랙 파워 같은 거였잖아요. 지금은 또 약간 트렌드가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페어웰 같은 작품도 그렇고, 그 미국 커뮤니티 내에서 아시아권 이민자들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지금 어떤 정도의 활약을 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일종의 역사, 뿌리를 내리는 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이 꼭 필요했고, 그 마침 이제 실제 경험하신 분이 배우와 함께 이 제작을 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이제 제작에 성사되게 된 거죠. 플랜 B 무조건 해야죠. 이게 사실은 플랜 B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병아리 감별사로 실패하고 농장을 플랜 B로 하게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플랜 B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네네. 근데 이게 좀 약간 운명처럼 잘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스티븐 연 연기도 저는 무척 좋았습니다. 근데 연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윤여정 배우님이야 워낙 뭐 모든 분들이 지금 칭송을 하고 있고 제가도 뛰어나지만 한예린 씨가 저는 너무 놀랐던데요. 네네. 한예린 씨가 의외로 클로즈업이 무척 많은 장면인데 클로즈업을 다 소화를 하고 클로즈업에 대사 없는 눈빛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데 약간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는 되게 나중에 평가할 때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그 눈빛으로 얘기한다. 연출할 때 감정을 표현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배우들은 실제로 그걸 다 해내고 있고, 유영 배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어디 인터뷰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인한테 이제 디렉션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본인이 괴물이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작품 전체 톤이랑 캐릭터가 안 맞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올로 연기자이시고 굉장히 연기 대가라고 불려도 계속 충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의삭 감독님이 약간 그걸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하십시오까지 이제 정확한 디렉션은 아니었을지언정 이게 반강제로 굉장히 오래 트레일러 생활하면서 머물러야 되니 연기와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대요. 사실 제작비가 많았다면 정의삭 감독님이 영어로 대본을 쓰고 한국인 누군가가 감수를 하거나 약간 번안 같은 걸 하게 되고, 그렇죠. 거리가 이제 좀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들이 반강제적으로 대사를 같이 쓰고 각본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단순히 노스텔지아를 자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순자라는 할머니도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골의 어떤 할머니,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과는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프로레슬링 되게 좋아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서 먹는 음료수 너무너무 좋다, 맛있다 산에서 하면서, 내려오는 약수. 마운틴듀를 정말 즐겁게 드시고, 그 실제로 보면 이게 요리를 그렇게 또 썩 잘하지 않는, 그래서 요리에서는 약간 손 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하고 계신 어머니들에 가까운 상인데 그걸 80년대에 건너간 우리의 시골의 엄마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거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한 외할머니나 할머니가 아닌데 이 시대상인 80년대 초반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런 분을 찾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두 분이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실 때 이 할머니 캐릭터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윤영 배우의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전형적인 거. 그러니까 누가 딱 봐도 할머니라고 할 만한 건 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 영화에서는 되게 독특한 뭔가 섞여 있는 한국 할머니이기도 하고, 또 데이빗 손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 않아 라고 되는, 하지만 그 할머니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들에 되게 귀여운 요소들도 많은. 저는 그걸 요약해주는 한마디가 저거 같아요. 할머니들 보통 이름 부를 때 우리 경원아 그러는데 데이비사 그러잖아요. 이름은 데이빗인데 뭐뭐 R을 붙인 데이비사가 그 정겹기도 하고 약간 이질적이기도 한 할머니의 모습을 다 호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많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구멍이 아예 없죠. 이 영화는 모든 배우들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예리 배우 같은 경우도 정희석 감독님이 가장 이 영화의 기적 같은 순간 중에 하나가 한예리 배우가 캐스팅돼서 함께 한 거라고 했는데, 물론 윤여정 배우님은 이제 너무 존경하니까 이 제안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된 게 이 영화를 메이드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한예리 배우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다른 스케줄이랑 겹쳐서 사실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쪽 플랜 B에서 약간 일정 조정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일정 조정 안 돼 라고 해서 엄청나게 고민에 빠졌는데, 한예리 배우가 일정 다 조정해서 건너와서 한 거예요. 선뜻 이제 그렇게 해 주셔갖고 이게 성사된 프로젝트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의욕이 더 넘치셨던 건지, 모니카라는 역할이 사실은 영화에서 안 보여준 전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본인의 어떤 연기력, 아까 말씀하신 눈빛, 표정 이런 것들로 정말 잘 표현된, 전달되게 해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되게 좋은 영화 혹은 좋은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장면의 의도, 연출의 의도 혹은 스토리와 캐릭터와 서사의 의도를 초과하는 뭔가를 줄 때 그 장면들이 크게 와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아요. 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제이콥과 모니카가 나중에 크게 싸우고 이제 거의 갈라지기 직전에 식료품 마트 앞에서 이 큰 다툼을 벌이잖아요. 사실 그 중요한 장면 그 앞에 이제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 돼줄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 이미 그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렇게 연출하고 나와서 또 싸우죠. 약간 되게 리얼한, 거기서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이 이 영화에서 꽤 오래 보여주거든요. 사실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 장면은 되게 낭비예요. 왜냐면 앞에 한번 이미 했고 중복인데다가 잡고 있는 시간도 꽤 길어요. 얼굴만, 표정만 그렇죠. 계속 보여주는. 근데 그때 보여준 두 사람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우리는 이미 강을 다 건넜어. 하지만 이걸 놓기는 싫어 라고 하는, 뭐냐 말로 설명하면 되게 구태연한데 그런 장면들의 의지들이 막 보이는데, 그거를 배우가 연기를 하고 중요한 것도 감독이 그걸 찍은 다음에 꽤 긴 시간을 영화에서 할애해 준다는 거죠. 그 장면 앞거는 그거 아니에요? 슈퍼마켓 주인 나오는 거? 그게 또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진지하게 배우의 얼굴 클로즈업까지 가면서 표정에서 말할 수 있는 뭔가들을 되게 오래 잡고 있는데 갑자기 맥을 탁 끊잖아요. 그 호흡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실제 현실로 돌아와 버리는. 그 슈퍼마켓 주인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만큼 오랫동안 싸웠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대사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나간 지가 아까인데 지금까지 뭐 했어? 계속 싸우고 있었던 거야? 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 대사 한마디로 딱 하고 약간 멋쩍어 하면서 그들이 서둘러서 집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리얼하면서도 이 둘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네요. 그 장면이 배우의 연기력이 돋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여러 가지 연출적인 기법을 동원할 수 있잖아요. 뭐 일단 야간 시이면 조명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건 정말 그냥 낮에 길거리 한가운데에서 그냥 카메라만 놓고 찍은 장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차에 있었어요. 니들 먼저 차에 가 있어 그러죠. 아이들은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싸울 때는 싸우지 마세요 라고 종이에 적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차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집은 진짜 끝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 초반부를 보면 영화 전반적으로 착한 기억이 넘치긴 하지만 되게 서스펜스와 압박이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반에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 제이콥과 모니카 싸울 때 네, 세상 떠날 듯이 싸우죠. 막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데, 그 좁아 터진 트레일러 안에서 어디 딴 데 갈 데도 없는데 밖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있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진짜 세상이 끝나는 것 같은 정도의 공포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걸 끝까지 밀도 있게 끌어올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중간에 좀 자제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의 시점에서 볼 때는 되게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거를 이제 초반에 아이들의 어떤 시선, 연기력 같은 걸로 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공포스러워하거나 너무 태연하지 않게 적당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왔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걸 잘 표현한 연기 같고, 모든 연기가 다 뛰어나지만 아역도 둘 다 어마어마한 연기를 보여줬는데 네. 데이비드 역할은 연기를 처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둘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사실 가끔 그런 아역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일테면 조성희 감독의 영화에 나오는 아역들, 예를 들면 탐정 활동에 나왔던 그 아역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영화를 초월하는 귀여움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앨런 킴이라고 하는 요 아역 남자 배우도 사실 영화의 모든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고 중심을 또 한편으로 잡아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윤정 배우랑 맞상대하면서 안 밀려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연기로는 씹어 먹는 것 같은 느낌도 주고 그 정도로 존재감을 되게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또 애들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꽤 많았다고 해요. 이렇게 일테면 촬영할 때도 아이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노동법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6시간 이상 하루에 촬영하기 힘든데 그 앨런 킹 같은 경우는 전 씬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찍었지? 그러니까 엄청 고생을 한 거죠. 빡빡하게 이제 정말 타이트하게 계산을 잘 해서 한 6주 정도에 찍으신 거고 앤으로 나오는 노엘 케이트 조라는 배우도 둘 다 이제 오디션으로 캐스팅이 된 건데 두 배우 다 나중에 이제 연기 다 끝나고 이제 한일 배우가 물어봤대요. 계속 이제 연기하고 싶냐. 그러니까 둘 다 안 한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다고.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이러는 게 아니요, 처음이니까. 몸이 너무 몸이 힘들었다고. 카메라 앞에서는 특별히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연기들을 보여줬고. 노동법을 다 지키고 했는데도 그렇게 몸이 힘들면 진짜 힘들었나 보다. 촬영 현장이 갖고 있는 좀 열악함, 날씨도 그리고 덥고. 날씨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아이들 연기를 보면 그 뒤에 있는 감독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 보면 그런 연기를 잘 컨트롤하는 감독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전 이번 연기에서도 아이들의 연기를 보면서 아, 감독님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디렉션을 딱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을 찍듯 그리는 게 아니고 포착되는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감독님인 것 같고 그것도 아주 한정된 조건과 시간 하에서 이 두 아역 배우의 연기력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거는 감독의 공도 있고 또 아까 말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의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데이빗이 몸도 이렇게 완전하지 않고 약간의 병이 있고 근데 호기심은 많은 아이.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연기가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는 연기.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데이빗 뛰지 마! 그러는데 막 뛰고 싶다가도 멈추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었을지를 딱 그 아이의 몸으로 표현해 주는데 이런 애가 연기를 안 한다고? 또 하게 될걸? 네, 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는. 이 정도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한일 배우 말씀드렸던 장면을 초과하는 무언가가 이 아역 배우들에게도 담고 있고 앤 같은 경우도 사실 앨런 킴이 너무 독보적으로 존재감이 돋보여서 주로 이제 앨런 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앤이라는 캐릭터도 되게 어려운 캐릭터예요. 대사도 많지 않고 그리고 관심이 다 아픈 아들에게 쏠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실질적인 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앤이야말로 이 영화의 중심인 것 같아요. 딱 가장 중간에서 중립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바라지도 않고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각각 튀는 캐릭터들을 정리해주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톤을 잡아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앤이라는 역할을 소화했던 이 노엘 케이트 조라는 배우 또 앞으로 연기가 좀 기대되는 이들이 SAG에서 앙상블상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꼭 받아야만 할 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연기를 보여주는 아역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아역 배우들도 사실 연기를 초과하는 무언가들을 보여주는데 비슷한 결의 연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또 영화 보고 나서 또 계속 집에 오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아까 그 마트 앞에 싸우는 장면 이전에 병원에서의 장면인데요. 거기에 기묘한 투샷이 나옵니다. 한예리 씨가 약간 멍하니 의사의 진찰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한예리 씨가 병원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그 뒤에 약간 포커스 아웃된 상태로 스티븐 연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한예리 씨 눈빛을 보는데 저 세상 사람, 그러니까 저 세상을 보는 것 같은. 눈빛 초점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것이 지겨운 것 같기도 하다가 아들이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뭐 수만 가지 생각이 그 안에 보이는데 약간 보고 있는데 약간 소름 끼치더라고요. 약간 텅 비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정말 텅 비어 있는 느낌. 만화로 그리면 이제 눈동자 안 그리는 이게 하얀색만 그리는. 근데 그게 정말 안에 아무것도 없어 텅 빈 게 아니라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아서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백지가 돼버리는 거, 화이트 노이즈 걸리는 것 같은 표정이죠. 네. 그 장면 보는데
이상하게 그 눈빛이 그리고 그 포즈가 한예리 씨 표정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은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몸을 또 잘 쓰는 배우시라 몸 선을 만들 때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최악의 하루에서 이 또 이 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약간 휘어 있는 그 거기서의 그 등이 약간 굽어 있는 모습도 일부러 그런 것처럼 유재정 배우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약간 굽은 등 그거랑 겹쳐지기도 하고 그런 식의 몸의 곡선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배우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나의 안토니아에서 재미있는 그 문장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할머니에 대한 묘사예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하신 모니카의 묘사 같기도 해요. 나의 안토니아에서 짐 버든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할머니를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할머니는 가냘픈 몸매에 키가 크고 등은 약간 굽은 편이었고 무엇인가에 집중해 있는 자세로 마치 멀리 있는 물건을 보려고 하거나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이 항상 머리를 앞쪽으로 내민 자세로 걸었다. 이게 그러니까 한예리 씨의 그 모니카 역할은 데이빗이 아프기 때문에 늘 데이빗한테 약간 신경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똑바르지 않고 살짝 굽어 있는 거예요. 데이빗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어쩌면 그 자세로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대단한 몸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든 생각인데 이 문장을 두 배우분께 보여드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캐릭터 얘기를 하나만 더 하자면 폴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지 않고 길거리가 나의 교회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영화와 톤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영화 모든 이야기 상징을 혼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이렇게 이질적인 캐릭터를 넣는 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사실 이 가족 말고는 거의 유일한 외부인인데 이것도 상징적인 배치를 따지면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기도 하고 이민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겉도는 사람,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민자끼리 커뮤니티를 아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에서도 약간 밀려난 사람, 이방인 오브 이방인인 건데 이 폴이라는 사람이 백인 커뮤니티에서 약간 딱 그 역할인 거죠. 뭐 종교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폴의 사연도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인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아무도 이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배척당하는 배척이라는 키워드로 또 공통점이 생겨서 이 가족과 친해지게 되는 또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거에서 좀 엮이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감독님의 실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독님의 어린 시절에 이러한 장면을 본 게 잊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버스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한 아저씨가 우리 집에서 일했던 아저씨가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어 아이가. 근데 훗날 먼 훗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그 장면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 영화에 넣어야 되겠다.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모호함의 힘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 미국 사회를 통합하고 싶은 어떤 의지 미국이 뭐냐 미국 사회가 뭐냐 라는 걸 좀 감독님 나름대로 이민자의 시선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영화에서 한국계 미국인도 있고 이민자 자녀도 있을 거고 촬영 스텝 중에 아메리칸 원주민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사람 다채로운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하나로 같이 모여 있단 말이죠. 미국이라는 사회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출신 배경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꼭 출신 배경 때문이 아니라도 각자의 사연으로 아웃사이더가 되는 변두리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품고 싶어하는 같이 이 사회 안으로 이게 합류시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보이는 영화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가장 결정적인 캐릭터가 아마 폴인 것 같습니다. 실제 윌 패튼이라는 배우가 연기도 되게 오래 하셨고 미국 소위 말하는 연극판이라 우리로 치면 공인된 베테랑 배우란 말이죠. 저는 이 배우 되게 생각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전에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아마겟돈에 네.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겟돈의 좀 방탕한 아버지인데 나중에 이제 같이 그 행성으로 출동을 하게 되면서 뭐 가족과 화해하고 아마겟돈도 봤는데. 거기 약간 대머리 비슷하게 하는 꽤 주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에요. 왜 그게 기억이 나냐면 제가 기억하는 이 배우의 이미지는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남자. 미국 중산층 남자의 표준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이제 아웃사이더 이미지까지 같이 붙인 거죠. 그게 정유섭 감독의 캐스팅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 세상 연기가 아닌 것 같은 연기들이 몇 개 있는데 윌 패튼 역시 밭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원더풀 외치는 그 장면에서는 저런 연기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저 모델도 따로 없을 것 같고 정말 즉흥적으로 하는 연기 같기도 한데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인데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연기하는데 와, 그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게 미국 관객들이 볼 때는 또 좀 약간 다르게 그렇죠? 다가올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해요. 그 장면을 볼 때 느낌이 어떤 건지. 네. 저는 할머니, 외할머니와 데이빗의 관계에 이제 후반부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모니카와 순자가 만난 장면에서 펑펑 울었다면 후반부에 데이빗과 순자가 끌어안는 장면, 침대 장면에서는 정말 대성통곡을 했는데 눈물이 뺨을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극장에서 잘 안 울지 않으세요? 많이 울어요? 아, 그래요? 많이 우는데 더 많이 울었죠. 근데 그 장면에서 스포일러가 다 얘기가 되니까 순자 할머니가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데이빗이 오히려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심장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주는 그 장면은 안 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명장면인데다가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고양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 벽에 허물어지는 어떤 순간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도 되게 예쁘게 찍혀 있죠. 그게 단순히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예쁜 게 아니고 그게 달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밤의 어떤 빛들이 두 사람을 감싸주고 있는. 그리고 이 영화 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밤씬 같은 걸 찍을 때 풀벌레 소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골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꽤 많이 깔려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아마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달빛 소리가 있다고 하면 그 장면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작가야. 문라이트 사운드. 네,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다 채우고 있는 거기에 더해서 꽤 중요한 소리 중에 하나가 이제 심장 소리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로 완전히 밀착해서 꼭 끌어안는. 네, 왜냐하면 손자가 할머니는 냄새 난다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스킨십을 안 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스킨십을 하고 서로 심장 소리를 맞대서 듣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덩어리가 되는. 그 데이빗은 자기 심장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청진기를 자기 심장에 갖다 대고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약간 안심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구나. 근데 그거를 나중에 두려워하니까 할머니의 심장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주는 걸로 위안이 된다는 게 가슴 아픈 대목이기도 하고 좀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게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 갔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지금은 죽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순자가 아이에게 그러면 하나님한테 외쳐라 오마이갓 노 땡큐 헤븐 이러는데 와 그 장면 너무 웃긴데 슬프고 미치겠는 거예요. 노 땡큐 헤븐이라는 다들 어떻게 저럴 때 쓸까. 그 탁월한 대사 감각에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이 되게 탁월한 영화가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완전 감정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진짜 깊게 들어가서 잠수하는 영화도 있죠. 근데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같이 간 관객들에겐 다행이지만 못 따라가는 관객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중간쯤 어딘가에서 계속 숨구멍을 좀 틔워주는 그게 이제 농담들. 네. 근데 농담을 잘못 쓰면 되게 독이잖아요.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영화 그 감을 너무 잘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유머 코드는 되게 지역적인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관객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도 깔고 있을 텐데 되게 탁월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계속 이 얘기에서 반복되는 보편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서 그 타이밍에 딱 집어넣은 것 같아서 진짜 우픈 장면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이라는 지역색을 드러내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인종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계급의 문제, 종교 문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세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세대와 손자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할머니는 뭔가 모르게 어설프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 어설픔이 주는 편안함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손자를 놀려먹고 싶어가지고 브로큰 딩동을 한다든지 안 보신 분들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브로큰 딩동, 노땡 헤븐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설프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표현 같은 것들이 보는 사람에게 되게 웃기기도 하지만 위안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따뜻함 같은 게 모든 대사에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최선의 마음이라는 게 확 와닿네요. 그게 느껴지는 영화. 할머니의 대사에서도 그렇지만 영화 전반의 태도가 그런 게 깔려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아주 천천히 흘러가던 서사가 중반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즈음에 엄청난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지만 또 실화였다고 하고 지금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또 결말 같기도 해요. 이들이 행복하게 농사 이제 잘 지었고 다시
잘 자라게 되어서 둘도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잘 농산물을 팔면서 살았습니다라고 하면 이 영화를 만들 필요가 없죠. 사실 이들에게 닥친 비극 같은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보다 보면 이 영화의 위기들은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몰아붙이지? 이게 영화의 전반적인 톤이나 그 담고 있는 정서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 굉장한 비극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는 얘기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겨우겨우 이제 수확을 좀 돼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것 같은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순간, 그것도 할머니 실수로 타버리는 순간을 딱 접하면 약간 당황하게 돼요. 보는 사람도 같이. 그때쯤 되면 이 가족이 거의 감정이입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면을 주는 그냥 시각적인 충격과 웅장함도 있는데, 영화 스타일리시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스타일리시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 되게 일종의 멋있게 찍어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찍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순간을 가면 자기 색깔이나 톤을 좀 낮추려고 애쓰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그 불타는 장면이 왜 필요했냐라고 하면 뭐 단순하게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이야기 구성 자체에서도 너무 필요한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같이 미나리를 키우다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미나리를 키우게 된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뭔가 큰 사건이나 사고를 좀 저지르셔야 되고 그거를 다시 가족들이 품에 안아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다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위기가 필요한 거고, 이 가족은 내부적으로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는, 이혼할지도 모르는, 서로에게 완전 질려버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 크게는 두 가지죠. 하나는 행복한 결말, 뭔가 너무 잘 돼서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아버지가 성공하는. 나머지 하나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훨씬 더 큰 적이나 위기가 오면 가족들이 뭉치게 되는, 좀 가슴 아프지만 영화가 선택한 건 이제 후자, 실제가 그랬으니까 후자의 방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비극이 끝난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미나리를 캐러 오잖아요. 제이콥은 모니카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열 얘기할 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가 주는 감정의 파고가 계속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따라오고, 나쁜 일인가 싶으면 좋은 일이, 농작물을 잘 안 팔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곳으로 이사 온 것은 데이빗에게 좋은 일이었어요. 데이빗이 몸이 좋아졌어. 근데 부부가 사이가 좋아졌나 싶은데 여기 와서 나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좋고 나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아들과 제이콥이 가까워진 것은 모니카가 없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가족이 이제 큰 비극 이후에 다시 똘똘 뭉쳤구나. 모니카와 애는 집에서 있고 아빠와 아들이 미나리를 따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테고, 이걸 열어놓은 게 어쩌면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열려있지만 어마어마한 질문의 장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 영화는 다양한 방면이 열려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과거 사연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같은 맥락에서 또 감독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전사가 있는데 정확히 설명 안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다 보여주면 오히려 거리감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객의 개입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점프하는 거죠. 시간도 점프하는 거고, 그게 이제 관객 각자의 추억으로 혹은 각자의 해석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질문이기도 하고 거리두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윤여정 씨가 맡은 순자 역할을 선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딸을 돕기 위해서 먼 미국을 와가지고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요. 거의 자기 몸을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다가 큰 비극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근데 그 사람을 그럼 우리가 미워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 비극을 일으켰지만 그 사람은 선의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려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식의 질문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비극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원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결말에 관한 해석이니까 각자의 이제 판단과 견해에 맞게 되는 거긴 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 가족이 같이 한 거실에서 자야 되는 상황, 이게 결정적인 도달해야 되는 이미지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앞에 큰 비극도 있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한 가족이 같이 있게 되기 위해서 할머니를 데려와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가 큰 사고를 치고 그 정도 비극이 주어지면 사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이 뭐냐 혹은 뭐 미국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뭐냐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할머니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을 때 손자 손녀가 할머니를 찾으러 가요. 손자 손녀가 할머니 찾으러 가서 데려와서 같이 자게 하는 그게 사실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 그게 또 모니카나 그 제이콥이 데려갔으면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가 데려와서 온 가족이 같이 한 공간에서 머문다. 이게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했던 되게 큰 비극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뭐 이 영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별점을 매긴다면 4개 반이거든요. 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다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생각하세요? 않을 것 같아. 반개를 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데이빗이 뛰어서. 아, 뛰면 안 되는데. 데이빗이 뛰게 된 이유는 좋아졌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 데이빗이 뛰어야 할 이유보다는 할머니가 주저앉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안 뛰었으면 별 5개도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뛰어가지고 4개 반. 아,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잘 된 게 하나도 없고. 하지만 별은 5개잖아. 요게 같이 간다는 게 이 영화의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측면인데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불행과 행복이 같이 오는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안 뛰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소심하게 한번 아무도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4개 반이면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가장 빼어나게 압도적으로 좋으신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별점 매기는 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영화는 제 마음속에서 너무 많은 잔상을 남기는 영화여서 괜히 한번 별 4개 반이라는 이 수식어로 한번 찬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5개를 줄 걸 그랬나? 찬사를 할 거면? 자, 골든글로브에서 또 외국 영화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골든글로브보다는 아카데미가 좀 더 개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미나리가 좀 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큰 관건은 이제 미나리가 어느 부분에 갈 거냐. 골든글로브의 기준은 영어 대사가 아니다. 분량 비중이 있는데 뭐 70%인가 8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어 영화상으로 간 건데 아카데미 선택은 어떻게 할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아마도 그냥 본상 부분에 올릴 것 같고요. 네. 제일 유력한 거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 여우 조연상. 사실상 이것도 여우 조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연이 아닌가? 네. 그게 행방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인데 조연일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은 크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네. 저는 각본상이나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굳이 트렌드랑 대세를 따지자고 하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에서도 많이 제작되고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이야기에 대한 것들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반영해 줄 수 있는 아마도 하나 걸린다고 하면 작년에 기생충이었기 때문에 올해 또 한국의 어떤 한국어 대사로 된 얘기를 주기 좀 주저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사실 작품성이나 그리고 트렌드 화제성 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2-3개 부분 이상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뭐라고 걸진 않으시나요? 저는 부분을 걸면 여우 조연이랑 각본 이렇게 저는 더 많이 걸어야 되겠어요. 다 이렇게 간판 걸어놓고 솔직히 희박하긴 한데 작품상 걸고 싶고요. 그리고 감독상은 꼭 우리 정유석 감독님이 이번 상 받고 탄탄대로 꽃길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감독상도 걸어보고요. 각본상은 이렇게 많은 명배우들이 함께 각본을 참여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우 조연상. 우리 윤여정 선생님의 수상소감을 듣기 위해서라도 봉준호 감독님보다 훨씬 더 멋있는 수상소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상소감을 듣기 위해서라도 걸고 싶고요. 그리고 주제가상. 과했다 이건 좀 과한 거 인정하는데 그래도 한예리 씨가 축하 공연 때 레인소울 부르는 이게 그 아카데미가 아니고 그냥 김중혁 어워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들을 주고 싶은 마음은 크고요. 무엇보다 이제 제일 불리한 것은 너무 아시아에 몰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생충 때문에 약간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워낙 참 훌륭한 영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그 말씀 적절하신 것 같아요. 제2의 기생충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기생충 때문에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생충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수상 같은 부분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미나리를 계속 그 홍보도 하시면서 인터뷰도 하시는 이유가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 만약 못 받는다면 자기 때 못 받는 거니까. 근데 확실하게 하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관객들이 원래 자막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어 대사로 된 영화를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저변을 넓힌 거는 기생충의 공이 확실히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수상을 하든 못하든 사실은 좋은 것은 이 영화가 홍보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영화를 보는 게 어쩌면 아카데미가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나리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3개 부문 수상 그 타이틀을 달고 극장에 한번 다시 걸려서 많은 분들이 펑펑 울고 나처럼 그런 순간이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수상을 막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반대로 질문하면 남은 주연상은 왜 안 주세요? 나무주연상은 스티븐 전이 연기는 잘했지만 제작자로서 돈을 덜 땡겨가지고 좀 마이너스 1점. 평가 기준이 연기가 아니라 네.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미나리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저는 미나리가 너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미나리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미나리를 보기 위해서 또 나의 안토니아를 봤잖아요. 끝까지 우려먹을 생각으로 나의 안토니아의 마지막 그 문장이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든 우리는 말로는 전달이 불가능한 그 소중한 과거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나의 안토니아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미나리에 너무 잘 어울리는 문장인 거예요. 행복했던 불행했든 어쨌든 우리는 그 과거를 함께 소유한 가족이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다시 이렇게 기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말로 전달이 불가능한 그 장면들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마음부터 과정 그리고 이 영화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태도 같은 것까지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기억과 추억과 행복과 슬픔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영화에 여러모로 우겨 넣을 수 있었던 건 영화가 지닌 매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라는 장르가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지금 그 문장을 듣고 보니 너무 공감이 되는데 영화라는 매체, 영화라는 예술이 고맙다라는 게 크게 와닿고 감독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영화의 가장 빼어난 점이 하나만 꼽으라고 뭐냐라고 하면 저는 보편성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보편적인 얘기로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앞에 되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잖아요. 뭐 한국 영화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제2의 기생충이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사실 크게 의미 없고 그냥 이건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영화의 국적이나 이런 것도 의뢰 기자다 보니 묻게 됐는데 그거를 질문 드렸을 때 감독님이 주신 답변이 본인이 이제 어쨌든 약간 중간에 끼인 사람,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체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고향이라고 하면 어디냐라고 하면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허우샤우센 영화 볼 때는 자기가 대만에 있는 것 같고 로셀리니 보면 이탈리아에 있는 것 같고 장르화로 볼 때는 프랑스가 내 고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어떤 매체하고 있는 노스텔지어, 영화를 향한 노스텔지어가 인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자질들, 소중한 과거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고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화라는 언어로 미국, 한국 뭐 이런 거 크게 구분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나왔다. 그래서 매우 매우 좋은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너무 말도 잘하셔. 미나리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고 갑자기 허기지니까 미나리 무침과 내가 오늘 마지막 멘트로 이거 하나 안 하나 진짜 엄청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미나리 향이 나는 듯한 영화여서 배가 더 고프기 때문에 영화 보실 분들은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꼭 미나리 드시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좋은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